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죠? 예. 자, 문제 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은 뭐 간단한 문제였죠? 상대방 틀렸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원래 이제 출제자의 의도랑 푸는 분은 달라야죠. 1번은 요즘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1번 문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거 나왔는데 근데 1번은 뭐 증여잖아요, 증여. 증여는 이거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그러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답은 1번이고. 예. 당황하셨어요? 1번 증여. 그러니까 1번 질문 낸 이유는 증여는 당연히 계약인데 가끔 단독행위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하시라는 차원이에요. 증여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이다라고 했죠. 우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증여가 단독행위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쓰레기도 일방적으로 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증여는 계약. 그 다음에 뭐 취소, 상계, 그리고 공유지분 포기,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득수익 포기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봤던 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채상, 그 다음에 취철동추, 해해 이런 거 했었잖아요. 취철동추, 해해 이런 것들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해제. 그리고 이제 조심하실 점은 요 4번하고 요 5번은 조심하시라고 했죠. 뒤에 포기란 말이 들어가 있지만 요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 취득수익 포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근데 이제 소유권의 포기나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있었어요? 제포, 그러니까 유언유증, 재단법인 설립행.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라는 건 소유권의 포기를 말하는 거죠. 1번은 답이 1번이었고, 자, 2번 보죠. 다음 중 반사회적 행위에서 틀린 겁니다. 자, 1번 이중매매요. 그럼 이중매매는 제일 먼저 뭘 찾으시라고 했냐면 적극가담, 요청 이런 말이 있으면 이제 반사회적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적극가담에서 이제 무효가 된 경우에 등기 말소에 관한 걸 묻는 거죠. 말소 등기를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위.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리는 거냐면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위해야 되고. 자, 2번은 성공보수 약정인데 중요한 말은 뭐야? 형사사건이죠. 그럼 형사사건이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했던 건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점 구별하시고요. 3번은 뭐로 시작해요? 변호사 아닌 자가. 그럼 볼 것도 없죠. 그럼 이건 반사회적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야?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죠. 그럼 수권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5번. 이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 그러면 현저한 고율의 이자 약정은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근데 그 부분 이자 약정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나 여기까지 맞고요. 이미 지급한 이자는 불법 원인 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뒷부분이 틀렸죠? 5번이 정답. 그러니까 이제 5번에서는 뭘 묻는 거냐면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는데, 근데 요건 우리가 본문과 단서로 구별했잖아요. 본문에서는 불법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거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단서 조항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 그러니까 이득 본 사람만 반사회적이고 급부한 사람은 피해자라면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 약정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예요. 근데 이자를 이미 지급한 사람은 반사회적 행위가 있는 거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피해자죠. 그럼 걔는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봤던 사례가 이거였죠. 갑이랑 을이 소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자가 연 1200%였어요. 1200%. 그럼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인데
근데 이 을이 1200% 이자 약정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2달치 이자를 지급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을이 이거 못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더니 이 연 1200% 이제 이자 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원칙은 반사회적 무효면 돌려받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갑과 을 중에 반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갑 채권자고 이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죠. 그럼 피해자는 요거 준 거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또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봤어요? 불공정 행위할 때 우리 불공정 행위할 때 이런 거 봤었잖아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을이 그걸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어요.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여기 시가로 5억짜리인데 이 사람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해서 1억 원만 주고 부동산을 샀다. 그럼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이에요? 불공정행위죠. 불공정행위.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게 백사조에 해당되어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었다면 갑은 을에게 야 불공정 무효니까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자, 뭐 안 되는 게 계속 끝까지 보고 할게요. 을은 갑에게 그러면 내 돈 1억 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746조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이 있고요. 본문이 있고 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본 것처럼 첩계약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줬다면 얘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게 이제 본문이에요. 근데 단서 조항은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04조는 독립된 규정이에요. 103조의 일부예요. 103조. 그럼 똑같이 이게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갑과 을 중에 지금 피해자는 누구죠? 갑. 얘가 이용 당한 사람이고 얘가 폭리자죠. 그러면 피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이용해 먹은 폭리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할 때는 746조에 본문이 적용되는 거야? 단서가 적용되는 거야? 얘는 단서가 적용되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을의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본문이 적용되어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었죠.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미 급부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틀려. 누구만 할 수 있다? 피해자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어리버리 한번 잘 당해주면 오히려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얘는 부동산은 돌려받고 요 받은 돈은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성공하려면 누가 이런 요건을 다 입증해야 돼요? 유효주장자가 입증해요?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요? 무효주장자가. 얘가 전부 다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했던 거예요. 정리되셨어요? 그럼 다시 볼게요.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자를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럼 피해자는 불법 원인 급여지만 단서가 적용되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통정호의 표시에서 옳은 것을 고릅니다. 기억.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호의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제 뭐가 나왔어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우리가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안 되지만 통정호의 표시는 된다고 했고요. 니은에 보시면 파산관제인은 민법 제108조 2항 제3자에 해당하며 자 여기까지 OX요. 파산관제인은 제3자예요. 그 선의하기는 파산관제인을 기준으로 한다. OX예요. 틀렸죠.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냐면 파산채권자.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되는데 기준이 되는 사람은 파산관제인이 아니라 파산채권자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산채권자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선이면 보호가 된다라고 했어요.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통정호의 표시 무효는 허위 표시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OX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정호의 표시 무효, 비통착사는 전부 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럼 이때 이 제3자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도 돼요? 그렇죠. 무과실은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는 건 꼬드기는 유혹하는 거고 선이기만 하면 얘한테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착오에서 틀린 것입니다. 장래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고 법률행위 하였으나 기대나 예상이 빗나간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 뭐였어요? 기대나 예상. 기대나 예상과 달랐다는 건 착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대나 예상 나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옳은 지문이고 그래서 핵심어는 기대나 예상이 어긋난 것. 이건 착오가 아니다라고 했고요. 2번 하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틀려도 중요한 판례였죠. 이번 매우 중요한 판례고 그러니까 하자 담보 책임과 착오 취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하자 담보 책임이 우선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틀렸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담보 책임 문제와 착오 취소는 이제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보겠다. 그럼 실익이 어디 있다고 했냐면 요 하자 담보 책임은 제척 기간이 얼마예요? 하자 담보 책임은 제척 기간이 6개월이죠. 6개월. 근데 요 착오 취소는 제척 기간이 어떻게 돼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그렇죠. 이런 제척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 넘어버리면 계약을 소멸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착오 취소는 별도로 인정을 해줘서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줬죠. 우리가 소위 김홍도 사건이다라고 본 거고요. 3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가 착오 사실을 입증하고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취소할 사람이 내가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게 입증되면 이제 취소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막으려면 뭘 입증해야 돼? 중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옳은 질문이고요. 4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뭐가 나왔어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게 아니래요.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아니면 착오 취소할 수 없다. 중요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판례 뭐 봤어요? 무효인 가압류 사건. 그러니까 보증을 쓴 사람이 가압류가 없는 줄 알고 보증을 서줬는데 그 보증받는 채무자에게 가압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압류가 등기부상이 있었으나 어떤 가압류였냐면 무효인 가압류예요. 그럼 무효인 가압류면 없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새로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뭐 했어요? 해제. 그럼 뒤에 나오면 뻔하잖아요. 해제 당한 사람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 당한 사람이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왜 인정해 준다고 했냐면 요게 인정되면 뭘 안 해도 된다.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례는 이런 거였어요. 갑이랑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의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적법 절차를 거쳐서 이행지체니까 뭐 한 거예요?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거죠. 그러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거니까 을은 이제 갑에게 뭘 해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을은 왜 이 계약을 했냐면 얘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대요. 그러면 먼저 해제당했다면 이제 착오 취소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걸 만약에 못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중에라도 취소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틀린 질문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 틀린 질문.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비정상적 의사표시에서 옳은 거예요. 1번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자, 착오 취소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OX예요. 틀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같은 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오 취소하려면 요건이 어때요? 일단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고 중요 부분의 착오이면서 중과 실이 없으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이 사람이 착오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1번 틀렸고, 2번 강박의 정도가 심하여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 나왔어요? 박탈. 그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효이다 라고 했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는 허위 표시란 당사자의 상속인도 포함된다.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상속인, 또 대표적으로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그리고 뭐 대리인과 본인 관계,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제3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일 때 선의의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니까. 4번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에게 행한 대사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이지만 무효이다.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비진의 표시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비진의 표시가 성립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의사표시가 있을 것. 두 번째, 비진이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세 번째는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할 것. 만약에 모르고 하면 뭐예요? 모르고 하면 착오죠. 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비진의 표시인데,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라는 건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표시만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백히 사규적인 농담, 사규적인 농담은 의사표시가 아니고 관객에게 행한 배우의 대사, 이건 아예 의사표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틀렸고, 5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것이다. OX예요. 틀렸죠?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일치하지만 의사의 하자가 있는 거죠. 불일치하는 건 뭐예요? 비진의, 통정, 착오. 우리가 비통착사에서 앞에 세 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고, 사기 강박은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죠. 옳은 지문은 2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자, 6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서 이제 옳은 거예요. 1번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라고 하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이라는 개념, 도달이라는 건 뭐가 도달이라고 했냐면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지해야 돼요? 요지 가능 상태면 돼요? 그러니까 요지 가능한 상태면 되는 거지 요지해야 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집에 동거 가족이 수령했어도 뭘로 인정해줘요? 도달로 인정해 주는 거고, 또는 수령 거절이라 하더라도 지배권 내로 들어왔었다면 도달로 인정해 줍니다. 요지 가능 상태를 말한다. 1번은 틀렸고, 2번.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을 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럼 상대방이 수령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요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표의자는 효력을 제한 능력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상대방, 요 제한 능력자는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의자가 수령 무능력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수령 무능력자가 나는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확인할 점 또 뭐 있었어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면 주장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 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때부터는 주장할 수 있죠. 자, 3번은 뭐가 나왔어요? 보통 우편이요. 그럼 보통 우편은 반송 안 되면 도달로 인정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도달로 추정된다. 틀렸고. 그러니까 도달로 추정되려면 보통 우편이 아니라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을 얘기하는 거죠. 4번
도달주의 원칙은 채권 양도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준법률행위 나왔어요. 우리 오랜만에 보잖아요.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의사의 통지, 또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렇게 있었어요.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수험상으로 두 가지였는데, 그럼 의사의 통지에는 제일 중요한 거 끝에 뭐가 나와요? 각종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그럼 이 준법률행위라는 것은요, 효과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효과가 발생되는 건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발생되어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돼요.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의사 표시에 따라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기는데, 근데 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의사 표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뭐가 적용된다고 했냐면 도달주의가 적용돼요. 또 뭐가 적용되죠? 대리. 대리는 뭘 대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을 대리하는데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요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대리가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도 의사표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주니까 이 준법률행위도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도달주의도 적용된다라는 얘기죠. 4번은 그 얘기고, 5번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했다. 누가 사망했냐면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그럼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기억. 대리권에 존재하지만 범위가 불분명해요. 그러면 대리는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틀렸죠. 보존행위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얘는 얼만큼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용계량행위 할 수 있죠. 근데 이용계량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는 경우 본인에게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이거 뭐에 관한 문제예요? 116조 1항. 116조 1항에서 뭐 있냐면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 또는 지부지, 알았다 몰랐다, 이건 다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죠. 그러면 본인이 어쨌어요라는 건 유혹하는 거고, 뭐만 보시라고요?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대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련되는 내용으로 뭐 봤었냐면 대리인이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을 했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본인은 몰랐는데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다.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본인 기준 하나 있었죠? 궁박은 본인 기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리인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뭐라고 했어요? 무효다. 자주 나왔던 판례죠. 이건 이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죠.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이 대리하면 무효이다라는 게 판례였고, 그 다음에 릴.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등기가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미 제3자를 통해 등기가 맞춰지면 이 등기에는 뭐가 추정되죠?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추정돼요. 그럼 대리권 존재 사실이 추정된다라고 하니까 입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리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 소유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본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원래 이제 소유자가 갑이었는데 매매 계약은 갑이 한 게 아니라 을이 했죠.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가 이미 넘어왔다. 그럼 당사자가 갑이 판 게 아니라 제3자가 개입이 되어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소송은 누가 제기한 거라고 했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병에게 나는 매매한 적이 없으니 등기를 말소하라라고 청구한 사건이죠. 그러자 이 병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을한테 샀는데 을이 이거 매매할 때 당신 대리인이라고 해서 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병의 주장대로 을이 갑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러면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얘가 진짜 대리인이면 매매 계약의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에 가니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 유권 대리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을에게 대리권이 없으면 유권 대리가 아니라 무권 대리죠. 그럼 본인은 추인하지 않고 뭐 해도 돼요? 거절하고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은 을에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였는데 누가 입증할 거냐? 현재 등기한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거나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지 못하는 한 등기는 유효하다. 왜 그렇다고 했냐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가 되면 일단 요 등기 안에는 요 거래한 제3자에게 뭐가 있다는 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일단 원칙은요. 등기가 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등기됐다는 말이 없으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받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입증해야 돼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고 입증해야 돼요. 원칙은 상대방이 대리의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가 돼버렸을 때는 등기가 돼버렸을 때는 요 등기에 대리권 존재 추정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셨죠? 여러 차례 출제되었던 판례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 답은 3번 이렇게 되겠고요. 자 8번 보시죠. 을은 갑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였다.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을의 법률행위 효과가 갑에게 귀속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갑을 위한 행위임을 뭐 해야 돼요? 현명주의가 나와 있죠. 그다음 2번 을이 갑의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도 1과 같다. 그러니까 2번에서 말하는 건 법정 대리의 경우에도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 현명을 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야. 법정 대리에서 현명해야 하나요? 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한 번 봤었는데 뭐 한 번은 아니었지만 몇 번 봤었는데 뭐 있었어요? 현, 하, 남자. 그렇죠? 현하 남자는 기억이 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현하 남자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은 뭐예요? 현은 현명주의. 요게 지금 바로 2번이죠. 현명주의. 하는 뭐였어요?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그건 법정 대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남은 대리권의 남용. 법정 대리도 대리권 남용 똑같이 적용되고요. 자는 뭐예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도 똑같이 법정 대리에 적용된다. 임의대리 법정 대리에 모두 적용돼요. 그래서 2번은 그 얘기고 2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3번 을에게 대리권이 존재한다면 갑의 이름을 사용하여 매도 행위를 한 경우에도 갑은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갑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아예 누구 이름을 썼다? 본인 이름을 쓴 거예요. 이것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현명을 해야 될 때는 원칙은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현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꼭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구두로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판례에 따르면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썼지만 뭘 제시한 사건도 있었어요.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것도 대리행위로 인정이 되고요. 대리권이 있다면 을이 자기가 마치 갑인 것처럼 본인의 이름을 썼을 때도 서명 대리로서 본인에게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이행을 해야 한다?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본인은 이행을 해야 한다.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4번, 을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라면 갑은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5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만일 을이 무권 대리라면, 그러니까 무권 대리요? 무권 대리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OX요? 틀렸죠? 이거 소위 이제 135조 책임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135조 책임은 일단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선택권자야. 이행 또는 배상을 누가 선택하는 건 맞아요. 상대방이 선택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이 무권 대리인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죠.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35조 책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135조 책임은 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죠. 135조 기억나시죠? 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우리 삼면관계 했을 때 을이 대리권이 없는 이제 무권 대리인이요. 그럼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권이 있고 거절권이 있죠.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어요. 그러면 늘 본 것처럼 본인이 추인했어요. 그럼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효력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게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가 되죠. 소급 유효가 되고 거절하면 무효가 되고요. 자, 최고권은 선의자만 해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그래서 사례 문제에서 상대방이 선의이다, 상대방이 악이다라고 시작하면 물어볼 말은 최고 아니면 철회. 철회는 누가 합니까? 선의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철회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본인이 난 안 할란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거냐면 요 무권 대리인에게 묻는 거죠. 요게 이제 소위 135조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135조의 책임이란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야, 그러면 너 대리권 없으면 네가 계약을 이행하든지 아니면 손해배상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선택권자가 누구라고요? 상대방 선택. 이게 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죠. 선택권은 상대방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물으려면 병은 어떠해야 한다고 했냐면 선이 무과실까지 갖춰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책임을 지게 되는 무권 대리는 제한 능력자라도 책임져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반드시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을이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미성년자다 또는 뭐 피안정 후견인 이런 말 나오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책임은 무슨 책임이라고 했냐면 무과실 책임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판례는 뭐였냐면 A라는 사람이 을에게 기망, 사기를 치는 바람에 사기당한 을이 자기에게 대리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래한 거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었대. 그럼 사기당한 을은 피해자인데 135조 책임을 면제받아요? 그래도 져야 돼. 그래도 져야 돼요. 왜냐하면 무슨 책임이니까? 무과실,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5조 책임까지 좀 봐두시고 자, 계속 볼게요. 9번 볼게요. 9번. 무권 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본인의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여야 한다. OX예요? 틀렸죠. 꼭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무권 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승계인, 전득자에게도 추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추인을 상대방에게 하지 않고 무권 대리인에게 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그럼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는 말 써 있으면 뭘 확인하셔야 돼요?
뭐 상대방이 알았느냐. 상대방이 알아야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1번은 틀렸고, 자, 2번. 상대방은 악이,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선이다 악이다라고 시작이 되면 물어볼 말은 최고 아니면 철회요. 그럼 뭐 물어봤어요 지금? 철회 나왔네요. 그럼 악이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최고할 수는 있어도 철회는 안 되는 거고. 3번 무권대리행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OX요? 맞죠. 추인은 제일 기본이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처음부터.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거죠. 3번이 정답 옳은 지문이고 4번 변경을 가한 추인. 변경을 가한 추인 또는 일부 추인은 원칙적으로 무효죠. 근데 뭐가 있으면 유효야? 동의. 근데 상대방 동의가 있더라도 무효다라고 써 있으니까 틀렸고 동의가 있으면 유효가 될 수 있고요. 5번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좀 전에 보신 판례죠? 그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OX요. 틀렸죠? 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135조 책임은 뭐라고 했어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0번. 우효에서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거래계약 체결 당시에 허가구역 내 토지였다면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후에라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어요? 받을 필요 없죠.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유효가 된다. 그래서 뭐 허가를 나중에라도 받아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말 써 있으면 틀려요. 그 자체로 유효고요. 2번 자, 허가를 뭐야? 잠탈, 면탈 이런 말 나오면 이제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확정적 무효, 확정적.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닌 거죠. 그러면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체결 후 허가구역이 지정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확정 무효가 됐기 때문에 유효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3번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약관 전부를 무효로 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랑 다르다 그랬어요. 민법은 일부가 무효면 뭐야? 전부 무효인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면 나머지 조항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거야. 민법과 다르다는 점 구별하시고 4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다 하여도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일단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면 실제로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외관상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정답은 4번. 4번 판례 기억나시죠? 이거 우리 무슨 사건이라고 본 거야 이거? 법무사 사건이라고 했던 거죠. 법무사 사건. 그러니까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를 했다면 매수인에게 가장매매 매수인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갑이랑 을이 가장매매, 그러니까 진짜 매매가 아니라 허위로 매매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아직 등기는 갑에게 있고 을이 아직 등기를 받지 못한 거죠. 만약에 가장매매로 등기 넘어가면 그 등기는 당연히 뭐겠어요? 무효죠. 가장매매 무효니까. 그러면 요 을이라는 요 가장매매 매수인은 현재 등기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이게 가장매매가 무효인데 그 효과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근데 요 을이 어떻게 했다고 했냐면 자기가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에게 얘가 이 부동산 함부로 처분 못하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근데 이 법무사 아저씨가 좀 어리버리했다 그랬잖아요. 하라는 땅이 안 하고 다른 땅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동산은 지금 가처분이 붙은 거야 안 붙은 거야? 안 붙었죠.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니까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겨준 거야. 그러자 을이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당신이 일을 똑바로 못하는 바람에 내 등기 청구권이 침해당했다는 거야.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면 침해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을에게 권리가 있다 없다? 없죠.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였어요. 4번은 그 얘기고. 자, 5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했어요.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의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틀렸죠. 무효행위 추인 규정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무권대리에서 본인 추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뭐 그 말이 그 말 갖고만 뭐가 다르냐?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소구표예요. 소구표.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뭘로 인정이 되죠?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 소구표가 없는 거고요. 근데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을 했어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건 추인 시부터 유효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소구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31회 시험에 이게 출제됐죠.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했을 때 뭐가 있다? 소구표가 있다는 게 정답 지문으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의 규정이면 틀리고 무권대리에서 본인의 추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 조건과 기한에서 틀린 거예요. 1번. 해제 조건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소급하여 복귀한다. OX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조건의 성취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론 당사자의 의사로 약정으로 소급표를 부여할 수는 있다라고 했죠. 근데 항상 비교했던 건 조건은 특약으로 소급표를 줄 수 있지만 절대 안 되는 건 기한. 기한은 절대적 비소급표고요. 자, 2번. 2번 판례가 작년에 출제됐었죠.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럼 이건 조건이에요? 불확정기한이에요? 조건이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면 사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뭐예요? 불확정기한.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불확정기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었던 예가 뭐였냐면 갑이 을한테 너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줄게라고 했어요. 그럼 요게 이제 조건이냐 불확정기한이냐는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판례가 조건과 불확정기한을 구별하는 게 요게 부관에서 제시한 사실이에요. 요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 요 갑이라는 사람의 갑의 채무가 그래도 이행되어야 하느냐 이행될 필요가 없느냐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가 시험에 떨어졌어요.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시험에 떨어졌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안 줘도 된다면 이건 조건이에요? 불확정기한이에요? 그게 조건인 거죠. 야, 내가 너 합격하면 1억 준다 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게 조건이면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근데 원래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줄 채무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야, 내 돈 1억은 도대체 언제 주냐? 그랬더니 갑이 야, 너 합격하면 내 그때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떨어지면 안 줘도 돼요? 줘야 돼? 줘야 돼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았어도 갑의 채무가 그대로 남는다면 이건 불확실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불확정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이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준 것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조건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준다 안 해준다? 조건이라는 것. 안 해줘. 그게 조건인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해줘야 한다면 그건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얘기 한 거예요. 답은 2번은 옳은 지문이고 3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적이래요. 불법 조건이 부착되었다. 그럼 불법 조건이 부착되면 조건만 무효예요? 전부 무효예요? 전부.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 행위까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맞고요. 4번.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조건이 성취되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 성취를 방해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그 조건은 성취된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조건 성취의 의제입니다. 의제 시점 중요하죠. 얘가 주장할 수 있는 의제 시점은 방해 즉시예요.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추산되는 시점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해는 반드시 고의에 의한 방해만이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 그랬어요. 과실에 의한 경우도 방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방해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해가 포함되고요. 의제 시점은 방해 즉시가 아니라 방해가 없었더라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에 의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 나왔죠? 그러면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에요? 형성권적 특약이에요? 형성권적. 그러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건 채권자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형성권이라는 건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를 요하는 거고 만약에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지조건부 특약이라고 했다면 성취로서 당연 상실되는 거지 의사표시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지조건부냐 형성권적이냐 비교하시고 그러면 틀린 질문은 1번이었었고요. 12번. 물권에서 옳은 겁니다.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할 수 있다. 맞죠? 1번 바로 정답.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물권 법정주의.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는 185조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계약은 자유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계약법은 임의 규정이 많은 거라고 했고 물권은 자유가 아니라 다른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만들면 안 되고 법률로 만들거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서 명령을 포함한다. OX야. 다 틀렸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명령이나 시행규칙은 포함될 수 없고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물권의 종류는 강제되나 그 내용은 강제하지 않는다. OX예요. 틀렸죠. D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물권 법정주의는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도 새로운 종류를 만들면 안 되고 내용도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물권 법정주의 관련해서 지역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지역권은 안 돼. 그러니까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역권은 내용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지역권은 분리처분할 수 없고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내용으로 전해놨잖아요. 근데 지역권을 저당 잡히면 물권 법정주의 내용 강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 강제, 내용 강제가 포함되고 저당권자가요.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주면 될까 안 될까요? 저당권 설정자, 대표적으로 채무자겠죠.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하면서 부동산을 저당권자에게 넘겨주는 약정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뭐 법이 하지 말라고 정해놨어요. 그게 이제 내용 강제에 들어가는 거죠. 4번 소유권은 절대권이고요. 사용수익권 등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인정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세적, 영구적 포기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대세적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포기하는 건 가능하죠. 영구무한으로 설정해 주는 거 가능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사용수익을 포기한다는 건 이건 새로운 물권이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어요. 5번 사적 자치의 원칙상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도 인정된다.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 처분.
법률이 규정합니다. 213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근데 지금 4번 지문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 사용 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새로운 물권인 거고요. 마찬가지죠. 소유권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권을 포기해버리면 새로운 물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것 중에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 품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요건 관습법상 인정하는 거야. 근데 관습상 물권이 아니라고 본 거는 꼭 기억하셔야죠. 뭐 있었어요? 일단 짧은 거부터 하면 온천권, 그리고 통행권. 남의 땅 오래 다닌다고 물권으로서의 관습상 물권 통행권이 생길 수 없고요. 또 그렇죠. 공원 이용권. 이런 것들은 관습상의 물권이 아니고 또 미등기 양수인. 미등기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미등기 양수인은 뭘 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해야 소유자지. 등기 안 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관습상의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 그런 관습상 물권은 없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 다음 등기 청구권 중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는 걸 찾으래요. 그러면 여기서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채무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없어도. 그러니까 이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가 바로 뭘 말하냐면 채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뭐만 해주면 돼요? 채무자에게. 통지만 해주면 되지 지금처럼 동의까지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알면 엄청 쉬운 거고 모르면 뭐 찍어야 되는 거죠. 알면 쉽다. 예. 딴 건 안 그러겠어요? 답은 뭐예요? 2번이죠. 예. 그러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요. 그와 같은 법리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우리 시험뿐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는 기억과 니은을 계속 비교해서 출제한다 그랬어요. 취득수요를 원인으로 한 등기 청구권은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가지고 구별한다고 했냐면 신뢰관계가 있느냐 가지고 구별한다고 했어요. 그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다 없다? 있죠. 신뢰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까지 받아야지 통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취득수요를 완성한 사람과 소유자 사이에는 신뢰관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통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의신탁한 사람 사이, 유효한 명의신탁을 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얘도 동의받으란 얘기죠. 자, 14번. 등기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신축 건물의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 보존등기했어요. 건물의 보존등기. 근데 이를 신축한 게 아니랍니다. 보존등기 추정력은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맞고요. 2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어도 물권의 존속에는 영향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되는 거고. 3번.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가 됐어요.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 소유권이 복귀되는 시점은 등기해야 복귀돼요? 당연 복귀해요? 당연 복귀니까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를 구할 수도 있고요. 대신 뭐 할 수도 있다? 이전 등기. 소유권에 기한 말소, 방해 제거 청구, 그리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도 똑같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야? 둘은 동일하다. 둘 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4번 무효등기 유용 나왔어요? 그럼 우리 무효등기 유용하면 세 가지 기억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소급표가 없다. 두 번째 누가 있으면 안 돼요? 이해관, 제3자 있으면 안 되고 절대로 유용이 안 되는 건
멸실 건물 등기부를 신축 건물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 4번은 옳은 지문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고 5번은 뭐예요?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 등기로 유용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고 해봐야 무효일 뿐입니다. 틀린 지문은 5번이죠. 5번. 자, 15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